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검찰, 언론개혁 입법을 약속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습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괴문서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재정 건전성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주장했는데 야당은 급격한 부채 비율을 우려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운용에 정치적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대선 전국을 강타한 윤석열 후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주요 쟁점과 이딴 변수로 요동치고 있는 여야의 대선 경선 레이스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중계 관계로 늦게 방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정치권의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가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야권은 반성 없는 자화자찬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협심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이 길어진 만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 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정보, 정략적 주장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입니다. 검찰이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는데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자체 조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고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치적을 자화자찬하는 연설이라며 정권이 먼저인 민주당에 더 이상의 기대는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특히 여야 협치를 운운하는 윤 원내대표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독소 조항에는 침묵한 채 가짜뉴스만을 언급하며 논의 시작도 안 된 27일 언론재갈법 처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실체도 없는 공작 정치로 야당 공격을 선동하였으며 그들만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미련도 떨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고 폭등하는 집값에 시민이 절망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현실 인식에 큰 괴리를 느낀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도 현재의 상황 인식이 결여된 정신승리 일색의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접수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윤 후보는 괴문서의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을 국회로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기자회견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웅 의원은 언론 매체에 보도된 해당 고발장은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고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조사기관에서 진위를 밝혀달라며 정치 공작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을 흠집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김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책임을 지겠다며 유승민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직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이 작성자도 출처도 없는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국회에 불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용빈 대변인은 김웅 의원이 오락가락 해명에 이어 무책임한 기자회견을 했다며 국민의힘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언제까지 떳떳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추고 숨기려고만 하는 태도는 의심만 더욱 높일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국회 현안 질의가 아닌 수사의 참고인 조사부터 성실히 응하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오늘도 고발장과 관련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선 전국 고발 사주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로 처리를 미룬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8인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 시작부터 신경전은 팽팽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의원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오늘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민, 김용민 의원, 민주당이 추천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전주회 의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재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회의인 만큼 여야 원내 수석들도 자리를 함께했는데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양당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합의한 만큼 국민께 약속드린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뤘다는 꼼수 그리고 쇼였다 하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은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진정성 있게 임해 주셔야 합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다시 착수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당장 협의체 회의 공개부터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비공개를,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요구하며 맞붙었습니다. 실질적인 다양한 논의들을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일단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고 이걸로 해서 의견이 나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또 좁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의해서라도 공개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논의 내용을 놓고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법안에서 모두 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는 언론과 법조계, 허위보도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릴레이 공청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일 회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등 4가지 쟁점 사항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회계년도 결산을 사흘째 진행했는데요.
오늘 경제부처에 대한 심사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선진국 대비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운영을 놓고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OECD 최저 수준인데다 국민 신용 등급도 AA 수준이라며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지출 규모를 더 늘렸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야당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규모는 이미 GDP 대비 100%가 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가 아니고 국가 부채가 1,985조 3천억. 이것은 그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103%, 100%가 이미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우리 재정법에 의한 국가 채무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D2 기준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고요. 충당 채무는 국가 채무에 넣어서 같이 비교하지. 네, 지금 홍 경제부총리는 재정 운용에 있어 선거나 정치적 이유는 없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이의 제기가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가능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자주의 협력 체제를 재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의장들과 연쇄 회담을 하면서 의회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현지에서 김희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마틴 춘공 국회의회연맹 IPU 사무총장의 선언으로 제5차 세계 국회의장 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대면 국제회의로 110개국이 참가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untries, large and small, developed and developing, should understand that we are interdependent and should work together based on universally acceptable norms of international law and principles of multilateralism. 특히 박 의장은 한국이 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고 전 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해 인류 공동의 보건 위기에 앞장서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국의 방역 경험과 의료 지식이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step up efforts to strengthen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vaccines and treatments for COVID-19 under the principle of multilateralism.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폐회식에서는 코로나19 글로벌 공동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후 위기 극복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급 선언이 채택될 전망입니다. 박 의장은 세계 국회의장 회의 참석과 동시에 몽골 국회의장과 폴란드 상원의장 등 10여 개국 의회 지도자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 의회 차원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건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 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양국의 교육과 문화, 인적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잔당샤타르 의장은 신북방 정책뿐만 아니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도 적극 지지한다며 모레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희망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토마슈 그로즈키 폴란드 상원의장을 만나 폴란드 신공항 건설과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로즈키 의장은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하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인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 중 하나였던 국민 면접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충청권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됐고 매주 TV 토론이 예정돼 있어 면접이 불필요하다는 이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민 면접은 지난달 3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후보들의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해 일정이 수년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진규 산업부 차관이 직원들에게 대선 주자들이 받아줄 공약을 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공직자들이 사명감보다 권력 향방에 민감한 행보를 보이면서 정권 눈치만 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줄대기 의혹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며 재발 시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정권에 줄 서야 살아남는다는 걸 배운 결과라며 문 대통령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경기도청의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청이 국감자료 제출에 불성실하다며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대권 행보에만 몰입하고 지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가 갖는 자율성을 국회가 침해할 정도로 요구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지사 엄호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선 후보가 오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였네요. 네, 오늘 이낙연 후보가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를 찾아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격 선언했습니다. 네. 깜짝 발표였는데 이 후보는 현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정권 재창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발언을 했고요. 또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구민에 죄송하다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것이 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임기 4년의 20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서울 종로 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네, 이처럼 그 이낙연 후보의 갑작스러운 의원직 사퇴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낙연 후보가 지난 주말 충청 지역 순회 경선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선을 모두 취소하고 전략을 재수정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네. 이번 의원직 사퇴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 조짐이 보이자 사퇴 선언이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오늘 시작되고요. 또 호남 순회 경선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를 향해서 절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고 경선을 뛰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낙연 후보의 실제 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기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실제 사퇴까지 이루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1차 선거인단 투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요한 이제 기점이 되겠네요. 네, 오늘부터 1차 선거인단 투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결과는 오늘 12일 강원 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가 됩니다. 네. 이번 1차 선거인단 투표의 규모는 약 64만 명으로 전체 선거인단 규모인 200만 명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또 선거인단은 기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지역 순회 경선 투표와는 별개로 일반 당원과 경선 투표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투표자 수가 지역 순회 경선보다 월등히 많아서 각 후보 캠프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표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표 영향력도 적게 받습니다. 결국 일반 당원과 시민의 표심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1차 선거인단 발표를 비롯해서 12일 초반 성적표는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 호남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호남은 경선 중반부 첫 순회 지역이자 경선 최대 승부처입니다. 호남은 11차례 걸친 순회 경선 중 가장 많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하고 있고 또 선거인단 규모는 20만 명에 이릅니다. 각각 1만 6천 명 수준인 대구, 경북이나 강원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죠. 1차 선거인단 투표에도 호남 출신 유권자가 상당히 많이 포함됐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 이 대선 주자들이 호남 올인 전략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차 선거인단 투표와 이제 호남 투표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1차 선거인단 규모는 전체 선거인단 200만 명 중에 64만 명이나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민심의 이제 바로미터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거고, 호남은 11차례 순회 경선 중에 가장 많은 대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선거인단 규모도 20만 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건데, 때문에 이제 이를 앞두고 이낙연 후보가 이제 바로 오늘 의원직 사퇴 이제 배수진을 쳤고, 이재명 후보도 1차 슈퍼위크하고 이제 호남 경선 순회 경선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재명 후보의 목표 역시 과반 확보일 겁니다. 이 과반 확보를 해서 결선 투표 없이 조기에 후보를 확정한다는 구상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은 될 것 같은 후보에게 표를 찍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자신이 당선 가능한 후보라는 점을 최대한 호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캠프 핵심 의원들도 이번 주부터 일제히 호남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1차 슈퍼위크가 끝난 직후 호남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호남 표심 잡기에 가세할 계획입니다. 특히 호남의 압승을 반드시 잡아서 그동안 비문 그리고 비호남 후보라는 약점에서 벗어나 호남이 선택한 민주당 적통 후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포석입니다. 네, 이번엔 그 야권 국민의힘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이른바 그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건지 먼저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지난 2일 인터넷 언론 매체인 뉴스버스가 처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측근인 손중성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그리고 최광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실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이 고발장의 제보자 신원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개입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그 의혹이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지금 분석이 되나요? 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이번 대선에 나선 윤석열 후보에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만큼 윤 후보가 그동안 앞에 나서 발언을 잘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기자회견에 직접 여는 등 이렇게 직접 해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또 유승문 후보 역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김웅 의원이 유승문 후보 캠프에 속했던 만큼 의혹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겠다고는 밝혔지만요. 다른 캠프로부터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혹 사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대선 주자 홍준표 후보로 꼽히는데요. 최근 청년층의 높은 지지를 등에 업고 윤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여기서 윤 후보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서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상대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의혹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직접 수사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번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의 의원직 사퇴 승부수, 그리고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 파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내가 상위 12%입니다. 전 국민 88%에게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지난 6일에 시작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의 사람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왜 상위 12%에 포함됐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한 것을 놓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선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 이견이 있을 땐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해주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지원금 기준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이 옳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거듭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도 어쨌든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불만도 또 상당하죠. 그래서 이의제기 접수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좀 최대한 구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됐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했었던 거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소득 상위 12% 기준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기던 분들이 벼락 상류층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너무 어이없고 놀랍다는 반응이라며 멀쩡한 직장 오래 다니기만 해도 상류층이 되는 세상,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왕 줄 거면 다 주는 게 맞다. 피해층 집중 지원이 맞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언제나 말 많고 탈 많은 국민지원금 선별 지원. 88%와 12%의 기묘한 비율은 과연 장고 끝에 악수둔격이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기회공화국으로입니다. 정치권에서 잠재적 대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되어 온 인물이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늘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는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어떻게 그것을 깨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앞장서서 변방의 목소리를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김 전 부총리 기득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개헌 등을 들었습니다.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고 국회의원 연임 제한과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서 시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 행위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하고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도전 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김 전 부총리는 낡은 정치판을 깨고 새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제3지대 정치 창업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면서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 기존 세력과 맞서는 스타트업을 시작한다.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경선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제3지대 인물들도 속속 대선 가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대표와 제3지대를 구축했던 금태섭 전 의원도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여야의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는 지금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강조해온 김동연 전 부총리는 과연 제3지대 새로운 정치 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이제 키맨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황상 당에 전달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있었던 김 의원의 해명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 교수님. 맹탕이라는 표현 언론에서 많이 쓰던데 저도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별다른 특별한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의 반복이고 연속이어서 사실 기자회견 연다고 해서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의혹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뭐 보낸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윤 후보 측에서 이 실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김웅 의원은 전달된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한 느낌보다는 그냥 의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뭐 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뭐 했다면 이러한 기자회견을 왜 합니까? 결국에는 나는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거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그냥 뭐 제보자든 아니면은 뭐 손 검사든 이 사람들 제대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라고 공을 떠넘겼습니다. 저는 김웅 의원이 상당히 좀 무책임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웅 의원의 정치적인 생명이 좀 위태로워 보인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김 의원의 해명을 지켜본 윤석열 후보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번번이 그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늘 하는 시나리오가 하도 뻔해가지고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 후보가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지 말라고 말했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런 기자회견은 적절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억울해. 나는 이 사건과는 무관해. 나는 어마어마한 정치 공작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항변하는 것은 저는 적절했다고 봐요. 이 시점에서 그런 의혹을 끊는 것은 좋았는데 태도나 말투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인데 저렇게 감정을 여과 없이 흥분된 모습을 국민들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여러 가지 표정이 굳은 얼굴로 저런 모습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분이 지도자로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화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도자가요. 화를 저렇게 국민 앞에 가감없이 내보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전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득실로 따져보면 저는 득이 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보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와,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약간만 좀 이렇게 긁으면은 저 사람 갑자기 느닷없는 어떠한 말을 할지 어떠한 행동을 할지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 지도자 자격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열려질 국민의힘의 TV 토론
더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컷오프가 끝나고 그렇죠. TV 8명. 토론이 열리죠. 8명이 된 다음에. 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정 교수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뭐 청문회 나가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민 앞에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자기 얘기를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논리 정연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지 감정을 너무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건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줘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화날 때마다 화를 버럭버럭 낼 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렇다 하더라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 저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 오늘 그런 기자회견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또 한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또 있다고 봐요. 첫째는 공익 제보자가 다 밝히고 나와라.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고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실체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제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제보 제도가 있고 공익제보를 위해서 공익제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 휴대전화까지 낸 사람한테 당신 다 공개하고 나와. 이러면 공익제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 인터넷 매체,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좀 공격해서 메시지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인터넷 매체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이저 언론, 인터넷 언론을 구분시켜서 인터넷 언론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이 돼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언론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억울함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그러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에 국민 상식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네, 또 윤 후보가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면서 국감 등 진상규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근데 그제 법사위 회의가 있었죠. 왜 출석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때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초창기 일이라서 지금 막 증언도 오락가락하고 기사 내용도 좀 복잡하고 가장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는 김웅원 같은 경우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게 참 전달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문서로 전달했나? 뭐 이게 낙서 메모 전달했나? 모르겠어요. 뭐 네. 판결문 제가 쓰기도 했어요. 고소장 제가 썼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오늘 김웅원이 기자회견하고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봤을 땐 내가 강하게 나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밝혀질 수 없고 미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나는 아무러한 잘못이 없고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내세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국회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법사위에 그럼 부르면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가 나가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지금 장 교수 얘기처럼 네. 진실관계가 밝혀지기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땐 도움 안 돼요. 대통령 후보 거기에 앉아가지고 청문회처럼 앉아서 여당 의원들 막 공격하는데 그걸 다 받아준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본인이 약속을 해가지고 부르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렇게 네. 발언하는 것도 저는 본인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략적으로 저는 그거 나가는 것은 본인한테 이익되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게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보자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라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두 분께서 혹시 제보자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그 김웅 의원은 그 해당 제보자가 특정 캠프 이제 소속이라면서 마치 그 배우설을 좀 연상케 했는데, 이에 대한 또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요. 누군지. 윤 후보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요. 누군지. 그러면서 이제 김웅원은 또 황당한 캠프 이런 표현을 했어요. 황당한 캠프가 어떤 의미지? 뉘앙스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표현 자체는 결국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 전달한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고 그래서 유포했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가는 건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누군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그 뭐랄까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수사기관에서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주면 결국은 또 의혹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윤석열 그 후보 기자회견장에서는 또 장성철 소장님도 잠깐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왜요? 다 못 들으셨나요? 네. 지난번 그 엑스파일 관련해서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이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영광입니다. 그 이 제보자에 대해서 혹시 그
장 교수님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A라는 사람에게 건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뉴스버스라는 언론사에다가 제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증언이 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는 A라는 분이 뉴스버스에 이렇게 제보를 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버전은 네. 김웅 의원이 A한테 넘겼는데 A가 B라는 분에게 그것을 넘겼다. 그래서 그 B라는 분이 당에서 처리를 했고 뉴스버스에 있었던 기자랑 친해서 술 먹다가 너 이런 것도 알아? 이런 일이 있었다? 너 한번 취재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반 동안의 취재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보도가 됐다라는 설이 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아직 확인된 건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고 김웅 의원이 자꾸 여권의 공작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A라는 분이 특정한 여권 후보의 일을 돕고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또 여의도에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권의 공작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확인된 것이 아니고 그냥 설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추측하시기에는 뭐 어떤 캠프 혹시 떠오르는 캠프가 있습니까? 앞서가는 황당한 캠프 이 뭐 어떤 워딩 그러니까 황당한 캠프 같은 경우는 왜 김웅 의원이 그런 단어를 썼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후보 중에서 황씨성을 가진 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A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 앞서가는 후보 일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그냥 돌아다니는 지금 소문입니다. 아직까지 추측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검찰에 속도를 내서 감찰을 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입장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감찰로는 모든 게 밝혀지기가 어려워요. 감찰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찰은 물론 할 겁니다. 법무부도 하고 있고 대검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찰 경우에 일단 발표를 하겠지만 그래도 100% 모든 부분을 다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제출 방식으로 뭐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공처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처가 수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저는 밝혀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계속 끌면 끌수록 뭐 수사기관도 부담이 되고 또 대선 후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빨리 밝혀져야만 서로한테 부담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해서 진실이 뭔지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저는 이 사실 자체가 안 밝혀질 것 같아요.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손준성 검사가 그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밝혀야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일들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손준성 변호사는 나는 작성한 적 없어요 라고 하고 있고, 이전에 한번 대검에서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를 한번 다 압수수색해서 조사했는데 네. 이 문건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궁에 빠지고 윤석열 후보는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이미지만 갖게 될 거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좀 안 좋은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히 충청 쇼크를 입은 이낙연 후보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에 오늘은 의원직 사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폭투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혀가지고 좀 스트라이크에 공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아주 세게 강속구를 던졌어요. 근데 이게 폭투로 돼가지고 1루로 2루로 더 출두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50% 넘게 지지를 받은 이유는 전 딱 한 가지라고 봐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야, 본선에 나가서 누가 윤석열 후보를 이겨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 라는 의문에 대해서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양자 대결을 해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가끔은 이기거나 아니면 오차범위에서 지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상당히 좀 오차범위 밖으로 져요. 질 후보를 왜 선택해서 왜 경기에 왜 내보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길 후보를,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한 건데, 의원직을 사퇴해서 제가 배수진을 치겠습니다 라고 한들 민주당 지지층이 감동을 해서 그래, 우리 이낙연 찍어줘야지, 지더라도 이낙연 찍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저도 동의해요. 장 교수 말처럼 이게 크게 어떤 대세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죠.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거티브를 너무 많이 한 것이 결정적으로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지층 안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결국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 이 승부수가 통할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약간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장 교수에 동의하면서 얘기하면 역부족인 상황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 1차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TK 지역의 이제 권리 당원 투표가 이번 주말에 이제 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들려오는 바가 이제 투표 열기가 이제 뜨겁다고 합니다. 첫날 투표율이 50%를 넘어서 충청권에 비해서 이제 확연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선두 견제론인 건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굳히기에 들어간 걸로 보여요. 견제론보다는. 일단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그래서 네. TK 지역이 본인의 고향인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될 사람을 밀어서 한 번에 그러니까 본선에 가서 그 두 후보만 나중에 이제 결선하지 않고 첫 번째 경선에서 끝내버리자 이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네. 힘을 실어줘야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본선에 가서도 그러니까 야당 후보와 경쟁에서도 유리한 채 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후보, 즉 정권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자라고 하는 여론의 형성이 이런 투표 결과로 특히 이제 당원들이나 이런 이제 권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힘을 몰아주자는 쪽으로 가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시발점이 저는 전재수 의원도 그 한 축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축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다른 캠프에 있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친문 진영이었잖아요. 네. 그분이 전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세를 하나 표현하는 어떤 사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TK 지역에서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저도 그냥 대세론 탄력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세의 흐름을 탔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50% 넘는 득표율로 이재명 지사가 좀 우위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어제 정책 공약 발표에서 한 자리에 섰습니다. 진중권 교수 등이 면접관으로 등장하는 내일 공개 면접은요, 맹탕이라는 이런 지적들을 좀 피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만만치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중권 교수랑도 방송을 같이 하는데 네. 아주 좀 여러 가지 아프게 질문을 많이 준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본인의 생각을 비전 발표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일문일답 오가는 그런 면접관의 면접은 상당히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제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은요 분명히 지식과 준비 한계가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면접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기대를 합니다. 뭐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두 번에 국민들이 볼 때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정견 발표, 비전 발표 이래서 본인들이 그냥 할 얘기만 하고 1분 동안 한 사람 지정해가지고 묻고 답변하고 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번에는 제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 교수 얘기했던 것처럼 날카롭게 질문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답변 안 하면 재차 질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압박 명제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관심 못 가져요. 단적인 예가 네. 유튜브로 방송했잖아요. 두 번째 하는 거 실제로요 거의 한 4,000명인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 전에 그 대변인들 면접한 거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때 네네. 2만 명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요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좀 짤막하게 시간상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권에서는 이제 웃는 사람이 뭐 이재명 후보라면 야권에서는 요즘에 이제 홍준표 후보일 텐데 홍 후보의 상승세, 뭐 MZ세대 플러스 이제 호남 득표 표심이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역선택인지 외연 확장인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외연 확장으로 보는 성향이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뭐 의혹에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발언 내용이나 아니면 태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망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안정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망한 부분이 홍준표 후보에게 일정 부분 갔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홍 후보의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선택 부분도 있지만 홍 후보가 관심 많이 이끌었고 지지세가 높아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에 있어서 역선택은 그렇게 큰 차별성과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거를 단순히
야, 민주당이 좋아하는 후보야라고 폄하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뉴스앤 이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대선 전국을 강타한 고발 사주 의혹 쟁점 그리고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